전쟁은 돈이 아주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정부는 일반 회계와는 별도로 임시군사비 특별회계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각 교정국에 전쟁성이라는 정부기관이 따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럴 전쟁이 개시된 지 약 2개월 후인 1904년 4월에 전쟁에 대비한 특별 회계 항목을 예산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대국 러시아와 벌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함 등 무기를 만들 자금이 많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본도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세금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청일 전쟁 때에는 전쟁 비용을 세금이나 내국채 발행만으로도 충분했었지만 어마어마한 총력전이었던 럴 전쟁의 비용은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외국에서 빌린 빚, 즉 외채를 모집해 채워넣을 수밖에 없게 되죠. 럴 전쟁은 전비만 19억 8,400만 원이 들어간 말 그대로 피찬치였습니다. 청일 전쟁 당시에 쓰였던 비용에 비해 무려 8.5배나 많은 비용이 쓰였던 전쟁이었죠. 이렇듯 전쟁은 인류가 만들어낸 사업들 가운데 가장 돈이 많이 들고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리스크를 지닌 업태입니다. 하지만 신생국 일본은 당시 자신들의 국책이었던 소위 타라 입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모한 배팅을 시도합니다. 다카하시 고레키오, 당시 일본은행 부총재를 맡고 있던 그는 전쟁이 일어난 직후 영국으로 건너가 일본의 공채를 받아줄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생국이었던 일본의 공채 발행에 응해줄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그러나 퍼스은행 런던 지점 부지점장이었던 알렉산더 샌드와 미국의 유대인은행과 야곱시프의 협력을 얻어 다카하시는 가까스로 8억 2천만 원의 공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공채 발행에 성공한 이유는 이들 중 샌드는 정부 초빙 외국인 자격으로 일본에 체제했을 때 다카하시가 그의 일본 생활을 극진히 돌봐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야곱시프는 당시 유대인을 박해하던 러시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일본이 간신히 영국과 미국에서 빌린 돈은 무려 12억 엔. 그런데 이마저도 6.5%의 고금리가 따라붙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라는 도파에서 뛰는 일본이라는 경주마가 그 경쟁력이 매우 낮다고 평가됐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개전 당시 일본이 러시아에게 이길 것으로 판단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후에 세계 최강국 영국과 미국이 있었고 또 일본이 전쟁 국면을 서서히 유력에 끌고 옴에 따라 금리도 4.5%, 4% 등으로 점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보통 전쟁에서는 군인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전쟁은 군대의 전술적 승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나 국가의 빚인 국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부국 미국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 군부가 오롯이 전투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동분서주하며 외채를 모집했던 다카하시 고레키오 같은 이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참고로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신분이 되었으나 가까스로 노예신분에서 벗어나 귀국한 뒤 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노예 시절 미국에서 익힌 유창한 영어 실력 덕분에 훗날 귀족원 이연, 일본은행 총재, 대장 대신, 내각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대장 대전을 지내는 때인 1936년 2월 26일 쇼와 금융공황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예산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일본 군부와의 충돌을 불렀고, 당시 이미 일본의 고질병이 돼버린 군부 쿠데타, 즉 2.16 사건 당시 청년 장교들에게 살해되면서 82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앞뒤 안 가리는 정치군인들이 저지른 전형적인 마카파식 악행의 희생물이 된 것이죠. 1905년 3월 10일 럴 전쟁 중 최대 지상전인 펑텐 전투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리슨 전투에 이어 무려 7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죠. 이 결과 펑텐 전투 직후 강경파였던 육군 참모총장 야마가타 아리토마저도 정전을 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것은 일본의 전쟁 수행 역량이 그즈음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었죠.
이에 일본 가기는 4월 21일 러시아 매들 강화 조건을 절대적 필요 조건과 비교적 필요 조건으로 나누어 강화를 시도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필요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제국의 합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필요 조건, 그것은 전쟁 배상금에 대한 조항이었죠. 물론 일본은 이 비교적 필요 조건은 억지로 고집하지는 않을 방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러시아가 배상금 지불 거부를 핑계로 전쟁을 속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일본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즈음 1905년 5월 28일 일본 연합함대는 스즈마 해전에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일본은 6월 1일에 바로 미국의 강호를 알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승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전쟁 사업이 부도 직전에 이르렀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는 우리가 이겼다 라며 계속해서 전쟁의 승리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별 전투의 실태는 육군으로만 따지자면 일본이 러시아에게 명백하게 이겼다고 볼 수 없었고 언제 역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무승부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러일 전쟁은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완벽히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전쟁이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눈치 빠른 사람들 중에 정부의 선정과는 달리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쟁 형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시 리순과 펑텐 전투의 전적에서 귀환한 병사들의 입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철조망의 무서움을 알았고 기관총과 속사포의 괴력을 알았으며 요새를 공략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도 알게 되었다. 또한 일본에게 야마토 정신이 있다면 러시아에게도 그들만의 칸투 정신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더불어 만주에서는 전투를 하면 할수록 전선이 넓어졌고 진격하면 할수록 얼음과 눈이 깊게 쌓여 강과 길이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다. 가끔씩 제공된 주먹밥은 곧 얼음덩어리가 되어 바늘을 씹는 것 같았는데 이에 반해 러시아군은 퇴각하면 할수록 물자 보급이 점점 더 좋아졌다. 그리고 그들은 추위에 대해선 마치 불사신과도 같았다. 나아가 우리는 퇴각하면 처벌을 받았지만 러시아군은 작전상 후퇴를 하면 오히려 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이기면 상관없겠지만 그들의 퇴각로를 따라 점점 깊숙이 내지로 들어간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리순을 함락하고 펑텐을 점령해냈지만 불안한 분위기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짙게 깔렸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부와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쉬쉬하기에 바빴고 더구나 일본군은 이후의 군 전략과 전술, 교리 등의 이 뼈저린 전투 경험들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무서워 불의와도 같이 느껴졌던 러시아의 전투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에 도취돼 자신들을 나르시스의 함정에 빠뜨려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어쨌든 이런 착각은 일본군의 뼛속까지 깊게 배어 결국 태평양 전쟁 패전 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의 몸속에 DNA 한 고리처럼 붙어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도 러일 전쟁은 그들에게는 마치 건국 신화인 양 신성시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애써 부정하지만 러일 전쟁은 이른바 상처투성의 무승부나 마찬가지인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스즈마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둬 세계 최강의 발탐대를 싹쓸이했던 일본이 미국에 먼저 강화 조정을 의뢰하고 강화 조건에서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만 봐도 명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개월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도 배상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궈낸 모든 성과를 다 토해만 했던 일본. 그 결과 강화조기를 체결한 날부터 도쿄 히비야 공원에 운집한 3만여 군중들의 시위를 필두로 4월간 도쿄, 요코하마, 고베 등지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고베에서는 러일 전쟁 개전에 소극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철거되기까지 했죠.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강화조약을 파기하라, 전쟁을 계속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 전에는 전쟁을 대비한다고 온갖 고생을 다 참아야 했고 개전 후에는 승리를 위해 20개월이 넘는 세월을 또 참아야 했던 인내심이 급기야 한꺼번에 분노로 폭발해 버린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청일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로또와드 같은 배상금 벼락을 맞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돈벼락은커녕 죽은 시체 더미만 바늘꼴이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듬해 1월 급기야 가스라 내각은 총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을 지원했던 영국과 미국은 뒤돌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팽창 앞에서 슬며시 일본의 등을 밀어줬던 미국은 러시아의 만주 철병이라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영국은 고심 끝에 단행했던 영일동맹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영국의 골머리를 썩이던 러시아의 남한 정책을 일본을 이용해 제대로 막아낸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스즈마 해전에서 일본이 러시아 발탄대를 몰살시킴으로써 급기야 영국은 100년 가까이 끌어왔던 그레이트 게임의 종지부까지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영국의 세계 경영의 위험 요소가 되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러일 전쟁 이후로 국제사회의 질서는 다른 쪽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러일 전쟁은 제정 러시아에 몰락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무너지던 그때 유럽에서는 독일이라는 신흥가구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영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 제국의 쇠퇴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정치, 군사적 동맹 네트워크가 더 복잡하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각 진영의 맹주라 자처하던 영국과 독일은 무한 군비 경쟁에 들어가게 되죠. 1906년 영국이 드레드 노트급 전함의 건조 이후 시작된 대영 제국과 독일 제국 간의 건함 경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극심했냐면 1908년부터 1913년까지 유럽 국가의 군비 지출이 무려 50% 이상 상승했으니까요. 거기에다 러시아의 쇠퇴로 인해 통제가 느슨해진 발칸반도에서의 각 민족 간, 종교 간의 분쟁은 극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제1차 세계대전의 인기철선이 되고 맙니다. 결국 러일 전쟁은 러시아는 물론 승전국 일본이나 영국에 있어서도 재앙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20여 년 후 인류는 참혹하게 그지없었던 미중의 대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불구덩이 속으로 모두 휩쓸려 들어가고 맙니다.